이서아는 낡은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병원비 청구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천문학적인 숫자,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남동생 서주는 희귀 선천성 심장병으로 당장 해외에 나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다. 한때 그녀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던 천재 애널리스트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모시던 상사의 거대한 내부자 거래 음모를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시도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그는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시켰다. 그녀의 강직한 도덕성은 그녀를 무력한 실업자로 만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허름한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 중 하나인 아우라 그룹의 전설적인 창업주 한태룡 회장이었다. 그는 서아의 작은 옥탑방으로 직접 올라왔다. 그의 등장에 서아는 충격과 경계심에 휩싸였다. 재계의 거물이 어째서 이런 누추한 곳에 누군지 안다. 이서아 양. 한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대유증권에서 자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고 자네 동생에 대해서도 알지. 그의 말은 인상적인 동시에 위협적이었다. 한 회장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유일한 손자이자 후계자인 한지훈이 한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 의사들은 그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의 혼수 상태는 권력의 공백을 만들었다. 그의 숙부 한지훈의 작은아버지인 한성진이 이 기회를 틈타 회사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내 손자의 법적 보호자가 필요하네. 그의 아내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내 가족 안의 독수리들로부터 그의 의결권을 지켜줄 방패가 되어줄 사람. 왜? 저죠? 서아가 물었다. 완벽하니까. 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실리적이었다. 자네는 똑똑해서 판돈이 얼마짜리인지를 이해하겠지. 외부인이라 이용당할 연줄도 없고 도덕관념이 강해서 내 아들놈에게 쉽게 매수당하지도 않을 게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의 병원비 청구서에 멎었다. 자네는 절박해. 값을 매길 수 있다는 뜻이지. 그는 그녀 앞에 작은 테이블 위에 계약서 한 부를 올려놓았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식물인간 상태인 그의 손자와 결혼할 것. 그 대가로 아우라 그룹은 그녀 동생의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고 그녀에게 막대한 생활비를 지급할 것. 하지만 계약서에는 조항이 있었다. 한지훈이 사망하거나 혹은 깨어나서 이혼을 요구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 서아는 경악했다. 살아있는 시체와 결혼하라고 동생을 위해 자기 자신을 팔라고. 그것은 그녀의 모든 신념에 반하는 일이었다.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한 회장은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타깝군. 독일의 수술팀이 다음 주에 자리가 하나 빈다고 하던데 그 수술의 성공률이 가장 높은 유일한 팀이지. 아마 내일쯤이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자리가 돌아가겠지. 그것은 잔인하고 완벽하게 계산된 외통수였다. 그는 돈이 아닌 그녀 동생의 유일한 생존 가능성을 거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한 회장이 떠난 후 서아는 계약서를 앞에 둔 채 불가능한 선택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녀는 몇 년 전 동생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찍었던 사진을 보았다. 어제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동생의 힘없는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의 도덕적 신념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한 회장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명,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방금 악마와 자신의 영혼을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 서주는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예약되었다.
계약은 발효되었다. 서한은 서울의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한씨 가문의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따뜻한 집이 아닌 차갑고 박물관 같은 성이었다. 공기는 전통과 권력 그리고 말없는 갈등의 무게로 가득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한태룡 회장이 아닌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한지훈의 숙부인 한성진과 그의 아들 한민우. 그들의 환영 인사에는 교묘한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숙부 한성진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조카며느님이라 부르며 사실상 고급 하녀처럼 그녀를 고립시키기 위한 집안의 규칙들을 나열했다. 사촌인 한민우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요즘은 몇십억이면 이런 것도 살 수 있나 보군. 내 자리가 어딘지는 알고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서한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의 바르지만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 무표정한 태도는 눈물이나 분노보다 더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것을 가족 상견례가 아닌 적대적인 비즈니스 협상처럼 다루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저택의 별관에 있는 한지훈의 공간으로 안내되었다. 그의 방은 최첨단 의료 장비들로 가득 찬 병실처럼 개조되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을 보았다. 그는 창백했지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잘생긴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치 동화 속에 잠자는 왕자님 같았지만 기계들의 규칙적인 경고음이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연민과 이질감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었다. 그녀의 고독한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날들은 단조롭게 흘러갔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훈의 방에서 보냈고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숨막히는 침묵과 싸우기 위해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었다. 그러다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녀가 읽은 것은 시나 소설이 아니었다. 버릴 수 없는 옛 습관처럼 그녀는 지훈의 충성스러운 최비서를 통해 매일의 경제 뉴스와 아우라 그룹의 내부 보고서들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보고서들을 잠들어 있는 그에게 또박또박 읽어주기 시작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잠들어 있던 그녀의 애널리스트로서의 두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점들을 연결하며 패턴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룹의 실적, 특히 숙부 한성진이 관리하는 부서들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본 지출 손해를 보며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 그리고 사업적으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복잡한 계약들. 그녀의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태블릿에 자신만의 비밀 분석 자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자신의 진짜 임무, 즉 한지훈의 자산을 지키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수호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한성진이 관리하는 자회사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너무나도 뻔한 횡령의 흔적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거의 횡령이잖아요. 어떻게 아무도 이걸 모를 수가 있죠. 그녀는 잠들어 있는 지훈을 향해 분노 섞인 말을 내뱉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뇌 활동을 측정하는 뇌파 EEG 모니터의 그래프가 아주 작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한번 툭 하고 튀어올랐다. 평탄하기만 하던 선 위에 생긴 아주 작은 스파이크였다. 간호사는 기계 오류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서한은 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미동 없는 얼굴을 보았다. 저 안에 그가 있는 걸까? 그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고요한 병실의 공기 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손에 든 재무보고서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분석이 어쩌면 그의 깊은 잠 속에 닿는 유일한 목소리일지도 몰랐다. 이서아는 한성진이 관리하는 사업 부문에 대한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읽어주며 또 다른 신호를 기대했다. 신호는 더 이상 없었지만 그의 비리에 대한 그녀의 분석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성진에 의해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한지훈의 법적 보호자이자 아내로서 서아는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것은 한성진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획한 무대였다. 저택을 떠나기 전 한성진과 그의 아들 한민우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내 신분을 잊지 마라. 한성진이 경고했다. 회의장에서는 그냥 예쁜 인형처럼 앉아 있다가 내가 신호를 주면 내가 시키는 대로 손만 들면 되는 거야. 서아는 아우라 그룹 본사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다. 직원들은 식물인간 후계자와 결혼한 신데렐라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연약하고 이질적인 침입자일 뿐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힘 있는 늙은 남자들의 거만함과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성진은 당연하다는 듯 본래 한지훈의 자리였던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장식용 인형으로 취급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한성진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새로운 사업안을 발표했다. 동남아시아의 베리디아 리조트라는 회사를 인수하자는 제안이었다. 표면적으로 숫자는 그럴듯해 보였다. 그는 막대한 잠재적 수익을 보여주는 차트를 제시하며 기술 중심의 아우라 그룹의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사들은 그의 계획에 동조하거나 혹은 그의 발표에 속아 넘어간 듯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투표는 단순한 형식처럼 보였다. 서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표를 듣는 동안 그녀는 기시감을 느꼈다. 이 거래는 그녀가 과거 애널리스트 시절 분석했던 기업 사기 사건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가 밤마다 지훈에게 읽어주었던 내부 보고서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베리디아 리조트는 한성진과 그의 측근들이 소유한 유령 회사였다. 그들이 소유했다는 땅은 가치 없는 늪지대였다. 이 거래는 아우라 그룹의 돈으로 자신의 가치 없는 회사를 부풀려진 가격에 인수하여 수천억 원을 횡령하려는 뻔뻔한 계획이었다. 마침내 투표의 시간이 되었다. 한성진은 의기양양한 미소로 그녀를 보았다. 그럼 표결을 시작할까요? 찬성하시는 분은 한성진을 포함한 모든 이사들의 손이 올라갔다. 단 한 사람 서아의 손만 빼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한성진의 미소가 굳어졌다. 조카며느님 무슨 문제라도 있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으며 예상치 못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반대합니다. 최대 주주인 한지훈 씨를 대신하여 본인은 이 제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거부권, 저 어린 여자가 대리인 주제에 감히 회장 대행에게 반기를 든단 말인가. 한성진은 경로했다. 무슨 근거로 이건 회사를 위한 수익성 높은 사업이란 말이오. 과연 그럴까요? 서아가 차갑게 응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차트나 발표 자료 없이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사실들만으로 그의 제안을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풀려진 땅값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베리디아 리조트의 불투명한 소유 구조에 대해 질문했으며 인수를 담당할 자회사의 의심스러운 현금 흐름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의 언어는 슬픔에 잠긴 아내가 아닌 월스트리트의 최고 애널리스트의 것이었다. 그녀는 말을 맺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절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회사가 약탈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한성진과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경멸에서 경악과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한성진은 순수한 증오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계획을 망친 것이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전쟁의 첫 속삭임은 이제 귀를 찢는 포성이 되었다. 잠자는 왕의 성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여왕이 등장했다. 한성진은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그는 서아와 마주치자 똑똑한 줄 아는 모양인데 아주 강력한 적을 만든 거야. 너 떳떳라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그는 그녀가 아우라 그룹 본사에 발을 들이는 것을 금지했고 회사의 모든 공식적인 데이터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상자 안에 가두려 했. 저택이라는 감옥 안의 포로로. 그는 또한 그녀에게 보고서를 가져다 준 최 비서를 해고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최 비서의 고용 계약은 한지훈 개인과 맺어져 있었고 그의 법적 보호자인 서한은 그의 고용을 보호할 권한이 있었다. 그것은 이사회 전투 이후 그녀의 첫 번째 작은 승리였다. 이제 서아에게 맹렬한 충성심을 갖게 된 최 비서는 그녀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되었다. 두 사람은 저택의 서재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수십 년간 한씨 가문을 모셔왔고 한지훈의 아버지에게 깊은 충의를 바쳤던 그는 한성진의 탐욕을 경멸했다. 그는 기꺼이 회사의 내부에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했다. 그는 개인 서버를 이용해 완벽하게 안전한 암호화 통신 채널을 구축했다. 그는 그녀가 데이터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통로가 되었다. 서아는 이제 저택의 서재에서 기계 속의 유령이 되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최 비서가 원본 데이터를 가져다 주면 그녀는 그것을 분석하여 한성진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다. 최 비서는 한지훈에게 충성했던 소수의 고위 임원들을 규합했고 서아는 아테나라는 코드네임으로 그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정확한 분석과 경고를 제공하며 한성진이 벌이는 소규모의 사보타주 시도들을 좌절시켰다. 예를 들어 그녀는 한성진이 조작한 공급망 붕괴에 대해 공장장에게 미리 경고하여 그가 대체 공급 업체를 확보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 충성파들에게 아테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고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어갔다. 한지훈의 유산을 지키는 비밀스러운 힘에 대한 전설이 회사 내부에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성진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의 계획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들로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는 편집증에 사로잡혀 사내에 스파이가 있다고 의심하며 무고한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그의 폭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아테나를 돕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서아는 지훈의 병상 곁을 지키는 일을 계속했다. 이제 그녀가 밤마다 보고서를 읽어주는 것에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서를 읽는 것을 넘어 그를 대신해 자신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 두려움 그리고 작은 승리들에 대해 속삭였다. 그것은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그녀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유인 그 남자와 연결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숙부님께서 반도체 사업부를 팔아 치우려 해요. 그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막을 거예요. 이건 당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당신이 평생을 바친 유산이니까요. 그녀의 계약 결혼은 이제 그 잠자는 왕을 향한 깊은 의무감과 싹트기 시작한 보호 본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비서가 긴급한 소식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왔다. 한성진이 그의 가장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최첨단 인공지능 연구소를 해외 경쟁사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회사를 영원히 불구로 만들겠지만 그의 주머니는 수십억 달러로 채워줄 거래였다. 그는 이 거래를 강행하기 위해 다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서한은 데이터를 보았다. 이것은 그림자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과감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녀는 미동도 없는 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제 말이 들리길 바라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부터 제가 아주 큰 도박을 시작할 거거든요. 인공지능 연구소 매각을 막기 위한 이사회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거부권만으로는 한성진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편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을 터였다. 서한은 더 큰 도박을 해야만 했다. 그녀의 계획은 한성진이 연구소를 헐값에 팔아넘기며 뒷돈을 챙기려 한다는 증거를 가장 신뢰받는 독립경제 언론인에게 익명으로 유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발각될 경우 그녀는 기업 스파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고 지훈의 보호자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었다.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다. 이사회를 하루 앞둔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점검하기 위해 전쟁 상황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리고 새벽녘 평소처럼 지훈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의식이 없는 몸을 향해 자신이 계획한 위험한 도박에 대해 속삭였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무모한 짓이라는 거 알지만 당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당신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과 함께 연약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침대 쪽으로 숙였다. 바로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유출을 위해 최종 정리된 데이터가 담긴 태블릿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쿵하는 소리를 냈다. 그녀가 태블릿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인 순간이었다. 1년간의 침묵을 깨는 쉰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누구세요? 서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지훈이 눈을 뜨고 있었다. 흐릿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분명히 눈을 뜬 채 그녀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삐삐삐 기계음들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서한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안도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방 안은 순식간에 의료진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그의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눈에 불빛을 비추며 질문을 던졌다. 서한은 그 의료 비상사태의 한가운데서 옆으로 밀려나 잊힌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싸워왔던 이유, 잠자던 왕이 깨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료진의 초기 진단은 기적이었다. 그는 깨어났다. 하지만 의사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다. 운전하고 있었어요. 눈 내리는 산에서 그는 지난 1년간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다. 의료진이 떠난 후 서한은 다시 그와 단둘이 남겨졌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약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서 방금 전 자신의 손을 잡고 기업의 비밀을 속삭이던 이 낯선 여자를 보고 있었다. 질문에 대답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또렷해졌다. 당신 누구야? 그리고 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서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제 이름은 이서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지훈의 반응은 로맨틱하지 않았다. 불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차가운 분노였다. 그는 그녀를 미친 여자 혹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취급했다. 내 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나가. 바로 그때 한태룡 회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새하얗게 질린 한성진이 서 있었다. 한 회장은 기쁨에 넘쳐 서아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사실이다, 지훈아. 이 아이가 내 아내다.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 너와 이 회사를 지켜온 아이야. 하지만 그 말은 지훈의 혼란과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의기양양한 할아버지와 당황한 숙부, 그리고 자신을 아내라고 주장하는 이 낯선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성에서 깨어났지만 그 성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재배치되어 있었다. 그는 약했고 방향을 잃었으며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서아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불신과 혼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어떤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숙부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무한히 더 복잡해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끔찍할 정도로 현실이 되어버렸다. 한지훈이 깨어난 며칠 후, 그는 육체적으로는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깨어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최 비서를 통해 자신이 잠들어 있던 동안 벌어진 모든 일, 즉 계약 결혼과 숙부의 반역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의 태도는 얼음장 같았다. 그는 할아버지가 들려준 그녀가 당신을 지켰다는 식의 영웅담을 믿지 않았다. 그의 눈에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부재를 틈탄 또 다른 권력 게임일 뿐이었다. 분명히 해두지.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이 계약이라는 건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맺어진 거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내 집에 들어와 사는 낯선 사람일 뿐이야.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 하지만 할아버지를 봐서 당분간 당신의 존재를 참아주도록 하지. 그는 새로운 규칙을 정했다. 그녀는 그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는 회사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그녀가 비즈니스에 대해 나누는 모든 대화는 그에게 보고되어야 했다. 그는 아내나 파트너가 아닌 아주 의심스러운 부하 직원을 다루듯 그녀를 대하며 자신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다. 한편 한성진 역시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사고에 대한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약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지금의 지훈을 조종하기 쉬운 꼭두각시로 여겼다. 그는 충성스럽고 걱정스러운 숙부를 연기하며 지훈을 찾아왔다. 지훈아,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저 여자, 네가 없는 동안 회사에서 아주 무모한 결정들을 내렸어. 조심해야 한다. 모두가 저 여자에게 속고 있어. 그는 인공지능 연구소 매각 계획을 다시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지훈에게 직접 제안했다. 네가 회복하는 동안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조정이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웠다. 그는 지훈의 서명을 받아 자신의 절도 행위를 합법화하려 했다. 서아는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위치에 놓였다. 그녀는 숙부의 계획과 싸워야 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깊이 불신하는 남편까지 설득해야만 했다. 그녀가 연구소 매각이 얼마나 재앙적인 거래인지를 증명하는 데이터를 지훈에게 보여주자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당신의 분석일 뿐이요. 이게 내 숙부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어 당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지?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동기를 의심했다. 스스로가 뛰어난 전략가였던 지훈은
양쪽 모두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아와 한성진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자신의 앞에서 연구소 매각건에 대해 토론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팽팽한 논쟁이었다. 한성진은 감성적인 호소와 교묘한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 서아는 차가운 데이터와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맞섰다. 바로 그때 한성진이 오만함 속에서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핵심 재무 수치를 잘못 인용한 것이다. 자기 회사의 숫자를 외우고 있던 지우는 그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 처음으로 숙부를 향한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냉전 속에서도 서아는 그의 아내로서 그를 돌보는 역할을 계속했다. 그녀의 보살핌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없어 보였다. 그녀는 그가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는지, 식사를 거르지 않는지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챙겼다. 어느 날 밤 그가 사고의 파편이 담긴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서아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그에게 물을 건네고 베개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차분한 존재감은 그의 공포를 가라앉히는 예상 밖의 효과가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유능한 분석가나 계약직 아내가 아닌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주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심장을 둘러싼 얼음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태블릿으로 오래된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자신이 사고 당일 아침에 작성했던 보내지 못한 이메일 초안을. 수신인은 그의 개인 변호사였다. 제목은 긴급 한성진 건에 대하여. 그리고 이메일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숙부인 한성진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가 문장은 거기서 미완성인 채로 끊겨 있었다. 그는 화면을 응시했다. 과거에 자신이 보내지 못한 경고장이었다. 숙부는 단순한 기업 내 경쟁자가 아니었다. 범죄자였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의심의 눈으로 대했던 저 여자는 어쩌면 진실을 말하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다. 그의 집에 들어온 이방인이 어쩌면 그의 유일한 동맹일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함께 한지훈은 보내지 못한 이메일을 발견한 후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전략가였다. 자신이 육체적으로 약하고 적들이 자신을 기억상실 환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계속해서 부분적인 기억상실과 허약함을 연기했다. 숙부 한성진 앞에서는 혼란스럽고 쉽게 조종당하는 척하며 그를 거짓된 안도감 속에 빠뜨렸다. 이서아 앞에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제 그의 질문은 의심이 아닌 그녀의 전략을 이해하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거래가 왜 나쁜 것인지 다시 설명해줘. 어린애에게 설명하듯이. 그는 자신이 놓쳤던 지난 1년의 정보들을 그녀를 통해 비밀리에 흡수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었을 때 그는 몰래 그녀를 관찰했다. 저택의 서재에 그녀를 위해 마련된 전쟁 상황실은 이제 그가 전쟁을 엿보는 창문이 되었다. 그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유능한 분석가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조용한 결단력 계획이 막혔을 때의 좌절감, 그리고 작은 승리 뒤에 짓는 희미한 미소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동생과 통화할 때 저택의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따뜻함과 사랑으로 목소리가 변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녀를 전략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 최 비서에게 자신이 깨어나기 전에 병실 보안 영상을 요청했다. 그는 이 낯선 아내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고독한 간병을 보았고 자신의 의식 없는 몸을 향해 재무 보고서를 읽어주던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볼륨을 높였다. 그는 그녀의 일방적인 대화를 들었다. 그녀의 전략 좌절 두려움. 그리고 그의 귓가에 밝힌 한마디. 걱정 마세요. 제가 막을 거예요. 이건 당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당신이 평생을 바친 유산이니까요. 자신의 잠든 육체를 향해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강력한 감정적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사기꾼의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충성스러운 수호자의 맹세였다. 그녀의 동기에 대한 그의 마지막 남은 의심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와 익숙한 비즈니스 용어들은 그의 기억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되었다. 사고 직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회사의 방향을 두고 숙부와 벌였던 격렬한 논쟁, 숙부의 횡령 혐의를 처음으로 발견했던 순간의 분노, 바로 서아가 찾아냈던 바로 그 자회사들의 거래 내역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고 직전 이미 모든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감탄은 운명적인 연결이라는 감각으로 변해갔다. 그녀를 향한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가 여전히 연기 중이던 어느 전략 회의에서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 위에 자신의 천재적인 통찰력을 덧붙여 계획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회복력에 놀랐다. 처음으로 그들은 선생과 학생이 아닌 대등한 두뇌로서 협력했다. 그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금융 분석가를 선택했었소? 당신 동생에 대해 말해줘. 서아는 그의 변화에 혼란스러웠다. 그의 의심은 줄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강렬한 호기심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그가 비틀거리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의 몸을 붙잡았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몸이 가까이 닿았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감탄과 감사, 그리고 그 자신도 혼란스러운 깊은 매혹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그녀가 필사적으로 억눌러 왔던 어떤 감정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맙소나 당신을 미소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강렬하고 조용한 교감의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10년 전 얼어붙었다고 믿었던 그의 심장이 자신을 구해준 이 낯선 여자를 향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한성진은 지훈의 느린 회복에 점점 더 조급해졌다.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인공지능 연구소 매각을 밀어붙이기 위해 그는 새로운 서류를 들고 지훈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다. 걱정 마라 지훈아. 이건 네가 사고 나기 전에 설악산에서 논의했던 그 리조트건과 같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 거래라고. 설악산과 거래. 그 단어들의 조합은 지훈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아버지와의 논쟁에 대한 기억과 충돌하며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다. 그날 밤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끔찍한 악몽과 함께 그에게 돌아왔다. 눈 내리는 설악산의 도로, 아버지와의 논쟁, 그리고 또 다른 차 한 대. 몇 마일 전부터 그들을 끈질기게 따라오던 검은색 세단. 날카로운 커브길에 진입하는 순간 그 검은 세단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그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의도적으로 차를 빙판길 위에서 미끄러뜨리기 위한 충격이었다.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 그는 아주 짧은 순간 상대방 운전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한성진의 가장 충실한 수족 중 한 명이었다. 기억은 완벽하게 돌아왔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지난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사리에 가까운 분노가 들어찼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의 소리를 듣고 서아가 방으로 달려왔다. 그는 새로운 그리고 무서운 명료함으로 불타오르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놈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숙부, 그가 우리를 죽이려 했어.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고에 대한 완전한 기억, 그가 짊어지고 살아왔던 죄책감, 그리고 방금 깨달은 진실까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았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맡겼다. 서아의 반응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이 공격당했다는 것을 안 전략가의 차가운 분노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회사를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를 사냥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다. 그들은 이제 기업의 승리가 아닌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뭉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는 그녀가 그동안 모아온 숙부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녀가 혼자 힘으로 밝혀낸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본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그녀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함께 마지막 결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연기도 비밀도 없었다. 그녀의 치밀한 분석력과 전략적 교활함, 그리고 그의 숙부에 대한 심리적 통찰력과 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식이 결합되었다. 그들은 연례 주주총회를 한성진을 위한 마지막 무대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모든 계획은 세워졌다. 서재 즉 그들의 전쟁 상황실에는 조용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서아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계약은 끝나오. 당신은 자유로워지는 거야. 당신은 이미 요구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줬어. 알고 있어요. 그녀가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 그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고백했다. 이 일이 끝나면 나는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지 않아. 찢어버리고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고 싶소. 돈이나 보호가 아닌. 그것은 그의 첫 번째 명확한 고백이었다. 그녀는 말 대신 그에게 모든 희망을 주는 작고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기업 전쟁을 위한 무대는 준비되었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승리는 이미 손에 잡힐 듯 가까워져 있었다. 필요에 의해 맺어졌던 동맹은 이제 마음의 동맹이 되어 있었다. 한성진과 그의 아들 한민우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도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지훈의 정신적 불안정과 기억 상실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고 그가 더 이상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준비를 마쳤다. 서아가 먼저 회의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지훈을 대리하여 조금의 동요도 없는 침착한 모습으로 반대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한성진이 연단에 섰다. 그는 자신의 병든 조카와 회사를 위해 깊이 우려하는 충성스러운 숙부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리더와 그를 조종하는 계약 아내 때문에 회사가 혼란에 빠졌다는 그림을 그렸다. 그는 마침내 한지훈 회장에 대한 불신임함과 자신을 비상승계자로 임명하여 회사를 안정시키자는 안건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이사가 투표를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문 앞에는 한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난 몇 주간 모두가 보아왔던 약하고 혼란스러운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날카로운 검은색 수트를 입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기억 상실과 허약함의 연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치명적인 권력의 아우라가 가득했다. 마치 자신의 왕자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왕처럼 그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통로를 걸어내려왔다. 그의 시선은 연단 위의 숙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아는 그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완전한 연대의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무대를 향한 마지막 걸음을 옮겼다. 지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울려 퍼졌다. 숙부님,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제 건강에 대한 그 염려는 참으로 감동적이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정보는 이미 낡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전부 돌아왔거든요. 첫 번째 폭탄이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한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우는 옆에 선 서아가 태블릿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짚어주는 동안 자신의 기소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1년간 한성진이 저질렀던 모든 부패한 거래들을 체계적으로 폭로했다. 서아가 밝혀냈던 베리디아 리조트 사기 사건부터 인공지능 연구소 매각 계획까지. 그는 차가운 정확성으로 모든 증거를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그는 숙부가 도둑일 뿐만 아니라 그 도둑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서아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 하지만 기업 절도는 숙부님의 유일한 범죄가 아니었던 것 같군요. 그는 숙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작년에 설악산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차 뒤를 따르던 다른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다. 서아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증인을 찾아내 확보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검은 세단이 그의 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사고 다음 날 한성진의 유령 회사에서 그 차의 운전자에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금융 기록을 공개했다. 회의장은 완벽한 혼돈에 휩싸였다. 한성진과 한민우는 공포 속에서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고 그들은 완벽하게 패배했다. 지훈의 팀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형사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연단으로 직행하여 한성진과 그의 아들을 횡령, 공모,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반역자들은 끌려나갔다.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는 연단 위에 여전히 서아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잠자는 왕이나 기억상실 환자를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왕국의 진정한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지배자였다. 그는 군중을 그리고 이내 자신의 옆에 선 서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온 세상이 볼 수 있을 만큼 명백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경의를 담아 키스했다. 왕이 자신의 여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제스처였다. 전쟁은 끝났다. 사자가 포효했고 그의 여왕이 그의 곁에 서 있었다. 한시 가문의 반역자들은 수많은 법적 혐의에 직면했다. 아우라 그룹은 한지훈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안정을 되찾았고 그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 보였다. 장면은 시끄러운 회의실이 아닌 조용한 최고급 병실에서 시작되었다. 서아의 동생 서준이 성공적인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지훈은 그곳에 그룹의 회장이 아닌 조용하고 든든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있었다. 그는 꾸준히 서준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어색함 없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한태룡 회장 역시 병실을 찾았다. 그는 깊은 감사와 회한이 섞인 눈으로 서아를 보았다. 절박한 늙은이의 이기적인 계약으로 너를 이 모든 고통 속으로 밀어넣어 미안하다. 그가 사과했다. 하지만 너는 우리 가문이 필요로 했던 기적이었다. 전쟁은 끝났고
동생은 안전해졌다. 계약서에 명시된 서아의 임무는 끝났다. 기술적으로 그녀는 이제 자유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말없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훈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며칠 후 지훈은 그녀에게 공식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장소는 저택이나 사무실이 아닌 조용하고 우아한 개인 미술관이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2개의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그는 너무나도 사무적인 태도로 그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이서아 씨, 그가 공식적인 호칭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의 최초 계약은 모두 이행되었습니다. 당신은 계약 조건 이상으로 당신의 의무를 다해 주었소. 그는 첫 번째 폴더를 그녀에게 밀었다. 안에는 서명이 완료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당신의 자유요.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악마와의 계약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소. 당신은 이제 당신과 당신 동생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상과 함께 자유롭게 떠나도 줬소. 당신은 더 이상 나나 이 가문에 어떤 빚도 없소. 서아는 서류를 보며 심장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지만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소. 그는 훨씬 더 작은 2번째 폴더를 그녀에게 밀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종이가 없었다. 작고 우아한 벨벳 상자만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답고 심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첫 번째 계약은 절박함 속에서 태어났고 돈으로 묶여 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잠자는 왕을 지키기 위한 유령 아내의 계약이었지. 하지만 이제 왕은 깨어났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수호자와 미치도록 사랑에 빠져버렸지. 나는 계약 아내를 원하지 않소, 서아 씨. 나는 진짜 파트너를 원해. 당신이 내 회사를 지켜주는 것을 원치 않아. 당신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소. 나와 함께 낡은 계약서를 버리고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해 주겠소. 평생을 건 계약서에. 그의 고백에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었다. 이용 약관도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는 첫 번째 계약이네요. 가장 중요한 조항은 간단하오. 그가 마주 미소 지었다. 서로를 지켜줄 것다. 언제나.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고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이야기는 조용한 미술관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서 있는 2사람의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그들은 더 이상 기묘한 계약의 산물이 아니었다. 함께한 전쟁과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장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피어난 사랑의 결과물이었다. 잠자던 왕은 그의 여왕을 찾았고 수호자는 그녀의 집을 찾았다.